대답하세요. 이 서류가 맞다면 저는 53년 전에 이미 죽은 게 아닌가요? 덮어. 그 죽은 이름 하나가 네가 지금 사는 이 집을 샀고 내 인생을 샀어. 비라도 좀 내려주지 그랬을까요? 보통 누군가 세상을 등지는 날이면 하늘도 같이 울어준다고들 하는데 그 남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야속할 만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무엇을 하시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에는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가 툭툭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 바닥에는 오후의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는데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부옇게 떠다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잔인하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의사의 목소리는 봄날의 따뜻한 햇살과는 정반대로 서늘하고 건조했어요.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그저 사망 사실만을 통보하는 기계적인 말투였죠. 새벽 4시를 조금 넘겨 심장이 멈추셨습니다. 주무시듯 가셨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 세상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에 노인은 홀로 숨을 놓았어요.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는 민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열이 터지지도 않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가슴 한구석에 쿵 하고 내려앉았을 뿐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평생 말을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쁘다, 슬프다, 힘들다 그런 감정을 입 밖으로 내는 걸 마치 죄악처럼 여기던 분이셨죠. 마지막 가는 길조차 요원 한마디 없이 누구에게도 패기치지 않겠다는 듯 새벽녘에 조용히 떠나버린 것이 참 아버지답다고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는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느새 53.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머리숱은 예전 같지 않았죠. 아버지의 아들로 50년 넘게 살았는데 거울 속 남자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어쩜 아들이 아버지랑 이렇게 안 닮았어? 그럴 때마다 남자는 그저 어머니를 닮아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성격도 식성도 생김새도 아버지와는 참 많이 달랐으니까요. 그저 무뚝뚝한 아버지와 살가운 아들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마련되었어요. 화려한 국화꽃 장식도 떠들썩한 곡소리도 없는 아주 조촐한 장례였습니다. 아버지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은퇴한 지도 오래되었고 평소 남에게 신세지는 걸 끔찍이도 싫어해 왕래하던 친척도 드물었죠. 텅 빈 빈소,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는 그 얼굴. 민수가 평생 봐왔던 아버지의 그 건조한 표정 그대로였어요. 향냄새가 가늘게 피어올라 영정사진 앞을 흐릿하게 가렸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호상이다, 호상이야. 간간히 찾아오는 조문객들은 의뢰하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는 서둘러 육개장 그릇을 비우고 자리를 떴어요. 그들은 마치 의무를 다했다는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 빈소는 적막했어요. 덩그러니 놓인 국화꽃 몇 송이와 꺼질 듯 말 듯 타들어가는 향불만이 남자와 함께 밤을 지켰죠. 민수는 상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멍하니 향연기를 바라보았어요. 오히려 북적이는 것보다 이렇게 적당히 비어있는 쓸쓸한 빈소가 아버지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무채색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남들 눈에 띄는 것을 싫어했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어요.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셨던 분. 이제 다 끝났구나. 민수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보다는 묘한 안도감에 가까웠어요. 긴 병수발에 지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안도감의 정체는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게 존재했던 그 팽팽한 긴장감 때문이었어요. 남자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어려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서 계신 분 같았죠. 다가가려 하면 한 걸음 물러나고 말을 걸면 단답으로 끊어버리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서먹함과 거리감이 이제야 끝이 났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보통의 부자지간이라면 을에 있을 법한 추억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술 한 잔 기울이며 속마음을 터놓았던 기억도, 목욕탕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던 기억도, 아니면 함께 낚시라도 가서 찌를 바라보던 기억도 없었어요. 민소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놀랍게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백지처럼 하얗게 비어있는 기억들. 그 공백이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보다 더 남자를 외롭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거나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인 질문들만 던지곤 했죠. 밥은 먹었냐? 학교는 다녀왔냐? 직장은 구했냐? 그때는 그게 옛날 분들의 무뚝뚝한 성격 탓이라 여겼어요. 표현이 서툴러서 마음은 있는데 말이 안 나와서 그러시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죠. 하지만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남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빈소의 공기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깬 남자는 향연기 너머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속을 보여주지 않았던 아버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던 겁니까? 그리고 나에게 당신은 과연 어떤 의미였습니까? 민수는 알 수 없는 답답함에 마른 세수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장례가 그들 가족사의 마지막 정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남긴 것은 텅 빈 빈소와 침묵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평생을 꽁꽁 잠가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하나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 상자가 열리기까지 이제 하루가 채 남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가 시작된 건 장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그 봄날의 건조함처럼 바싹 마른 진실이 서서히 남자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장례 이틀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빈소의 공기는 첫날보다 한층 더 무겁고 끈적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향 냄새와 국화꽃 냄새, 그리고 식어가는 육개장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장례식장 공기가 남자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죠. 이틀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남자의 눈은 뻑뻑했어요. 검은 상복은 어느새 제 몸처럼 익숙해져 있었고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듬성듬성 자리를 지키던 조문객들도 하나둘 돌아갔어요. 시끌벅적하던 옆 빈소의 곡소리도 잦아들었고 복도를 오가는 발자국 소리도 드물어졌죠. 남자는 텅 빈 테이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떨어진 김치국물 자국 하나가 유독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떠난 자리가 꼭 저 얼룩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우려 해도 흔적이 남고 그렇다고 계속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얼룩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남자의 맞은편 의자를 드르륵 끌며 앉았어요.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와 5살 터울이 나는 동생이었어요. 형제라지만 두 분은 외모도 성격도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꼬장꼬장하고 마른 장작 같던 아버지와 달리 작은아버지는 체구도 작고 유순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하지만 두 분 사이에도 남들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었어요. 명절 때나 가끔 마주칠 뿐 따로 왕래하며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죠.
작은 아버지는 이미 소주를 몇 잔 걸치신 듯 얼굴이 불그스름했어요. 그는 남자를 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허공 어디쯤을 맴돌고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할 말이인 듯 탈싹거렸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려던 찰나 작은 아버지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서류 봉투였어요. 요즘 쓰는 빳빳한 흰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갱지로 만든 옛날 등기 우편 봉투였죠. 모서리는 닳아서 해져 있었고 접히고 또 접힌 자국이 수십 개는 되어 보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형님 서류다.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이상하게도 선뜻 손이 가지 않았죠. 그냥 종이 뭉치일 뿐인데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기분 나쁜 위화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민수의 물음에 작은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입을 축이더니 여전히 남자의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유품 정리하다 나왔어. 형님 서재, 그 안쪽 금고 뒤편에 깊숙이 박혀 있더라. 그냥 아버지 서류 같은데 나중에 제가 정리해도 되잖아요. 아니다. 작은 아버지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갔어요. 작은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남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두려움 혹은 곤혹스러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네가 보는 게 맞다 싶어서 가져왔다. 다른 사람 손타기 전에 네가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말투에는 묘한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마치 뜨거운 감자를 남에게 떠넘긴 사람처럼 말이에요. 보세요, 작은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빚이라도 남기신 겁니까? 아니면 숨겨둔 땅 문서라도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애써 농담처럼 물었지만 작은아버지는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자의 어깨를 2번 툭툭 쳤어요. 위로의 손길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손길에 가까웠죠. 열어보면 안다. 형님이 평생 입 닫고 살았던 이유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지. 작은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남자와 테이블 위의 낡은 봉투. 빈소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봉투는 더욱 낡고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였죠.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구석에서 쪽잠을 자는 도우미 아주머니들의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종이의 질감이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두툼했죠. 그냥 옛날 보험증서나 계약서겠지.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었어요. 아버지는 꼼꼼한 분이셨으니 옛날 서류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을 거라고요. 별거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이 불안함은 무엇일까요? 작은아버지의 흔들리던 눈동자, 그리고 네가 봐야 한다던 그 의미심장한 말. 민수는 바로 봉투를 열지 못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은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봉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쥔 것처럼 이것을 여는 순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남자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심장 근처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들려왔죠. 그날 밤 남자는 빈소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청했지만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이물감 때문에 단 1분도 편히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봉투를 내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입을 번거거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입모양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제 네 차례다. 3일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버지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오는 길. 남자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어요. 장례 기간 내내 긴장하고 있던 신경줄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 늘 배어있던 오래된 책 냄새와 은단 냄새. 주인 잃은 집은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티내고 있었어요. 거실의 소파도 벽에 걸린 달력도 식탁 위의 물컵 하나도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죠. 민수는 씻지도 않고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양복 안주머니가 부시럭거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작은아버지가 건네준 그 누런 서류 봉투. 그것이 계속해서 민수의 심장 근처를 찌르고 있었죠. 피곤한데 내일 볼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서는 오늘 밤 단일초도 잠들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등 뒤에서 어서 열어보라고 떠미는 것만 같았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봉투는 더욱 낡고 초라해 보였어요. 겉면은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서 실밥처럼 종이 섬유가 일어난 상태였죠. 민수는 봉투 입구를 막고 있던 딱딱한 풀자국을 손톱으로 뜯어냈습니다. 찍 하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어요. 봉투를 뒤집자 안에서 종이 몇 장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어요. 곰팡내와 섞인 아주 오래된 종이 냄새. 그것은 단순히 묵은내가 아니라 시간이 켜켜이 쌓인 세월의 냄새였죠. 내용물은 단출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옛날식 등본인 제적 등본 사본,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출생증명서 원본이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혔던 자국을 따라 구멍이 날 듯 위태롭게 닳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먼저 출생증명서를 집어들었어요. 타자기로 친 흐릿한 글자들, 그 속에 남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박혀 있었습니다. 1972년 3월 15일, 민수가 알고 있는 자신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줄을 읽어내려가던 남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출생 시각 오후 14시 30분. 민수의 손이 멈칫했어요. 오후 2시 30분. 민수는 평생 자신이 새벽에 태어났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의 생일 때마다 넌지시 말씀하시곤 했어요. 네가 새벽 딱 올 때 태어나서 내가 잠 한숨 못 잤다. 해 뜨기 직전에 나와서 사주가 어두울까 걱정했다. 그런데 서류에는 명백하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오후 2시 30분이라고 적혀 있었죠. 고작 몇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위화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생 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553부인과. 이것 또한 달랐어요. 민수는 자신이 종로구의 한 개인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첫 사업을 시작했던 곳도 종로였고 신혼살림을 차린 곳도 종로였으니까요. 그런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북구의 산부인과라니. 민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착오일까? 아니면 어머니의 기억이 잘못된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장을 넘겼어요. 제적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하게 적힌 아버지의 이름과 본적지, 그리고 그 밑에 자식인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옆, 그리고 남자 이름의 위쪽, 당연히 어머니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 그곳을 본 순간 남자의 호흡이 턱 멈췄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 항목 옆에는 깨끗한 공백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석자, 박순자. 그 익숙한 이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는 아버지와 남자의 이름만이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적혀 있을 뿐 두 사람을 이어줘야 할 어머니의 존재는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손끝이 떨리는 게 아니라 서류를 쥐고 있는 팔 전체가 경련하듯 떨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남자의 입에서 헛웃음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더니 곧이어 수만 가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어머니는 누구지? 지난 50년 동안 내 밥을 챙겨주고 나를 혼내고 내 결혼식에서 눈물을 훔치던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기록이 틀린 걸까? 아니면 내 인생이 틀린 걸까?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식탁 위에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고 부엌을 서성거렸어요.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들어가는 속은 진정되지 않았죠. 창밖은 캄캄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당자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주로서 아버지를 보내드린 아들이었는데 지금 유리창에 비친 남자는 뿌리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남자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보고 또 봤습니다. 혹시라도 글자가 숨어있기라도 한 듯 종이를 빛에 비춰보고 뒤집어 보았죠. 하지만 진실은 냉정했습니다. 출생 시간은 달랐고 장소는 낯설었으며 어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이 낡은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남자의 53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식탁 의자에 앉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렸어요. 똑딱 똑딱.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남자의 인생을 심판하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았습니다. 기록이 틀릴 리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그렇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거짓이었다는 끔찍한 결론 사이에서 새벽빛이 부르스름하게 거실로 스며들 때쯤 남자는 결심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어요. 이 서류에 이름이 없는 그 사람, 지금도 나를 아들이라 부르는 그 사람에게, 어머니에게 가서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그리고 나는 누구냐고. 남자는 서류를 거칠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를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구겨지는 종이 소리가 남자의 비명처럼 들렸죠. 며칠 뒤 남자는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처음으로 찾아간 본가였어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매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마늘 냄새였어요. 아주 독하고 알싸한 냄새가 집안 공기를 꽉 채우고 있었죠. 남자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집안은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지팡이도 거실 한편에 놓여있던 돋보기 안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아버지의 흔적을 부지런히 지워내고 있었죠. 왔니? 부엌 쪽에서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다듬고 계셨어요. 수북히 쌓인 마늘더미 앞에서 어머니의 등은 유난히 작고 굽어 보였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마른 마늘 껍질이 벗겨지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남자는 말없이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왔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저 기계처럼 손만 놀리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마늘을 까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자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며칠 전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수십 번을 폈다 접었다 해서 너덜너덜해진 종이 뭉치였어요. 남자는 그것을 마늘 껍질이 흩날리는 식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죠. 그 소리에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허공에 멈춘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가 아니라 당신의 손에 들린 반쯤 벗겨진 마늘 쪽을 향해 있었죠. 한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어머니였습니다. 그걸 왜 지금 꺼내냐? 목소리는 낮았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언젠가 올 것이 왔다는 체념에 가까운 목소리였죠. 이게 뭐냐고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프다기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걸 왜 지금 꺼내냐? 어머니는 그렇게 툭 내뱉고는 다시 마늘을 집어들었어요. 사그락 사그락 다시 그 지독한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평생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던 분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머니는 철저하게 남처럼 굴고 있었죠. 엄마, 남자가 불렀습니다. 나 누구 아들이에요? 그 한마디를 뱉는 순간 남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는 마늘을 지시개일 듯이 껍질을 벗겨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쓸데없는 소리요? 이 서류에 엄마 이름이 없잖아요. 내 출생 신고를 한 병원도 시간도 다 가짜잖아요. 그런데 이게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남자는 결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식탁 위의 마늘 껍질들이 남자의 고함 소리에 놀라 바스락거리며 날렸어요. 남자의 외침에 어머니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어머니는 칼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마늘 냄새가 배어있는 매운 손으로 얼굴이 쓸어내렸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록이 다 사람 인생은 아니다. 그게 어머니의 대답이었어요. 남자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인정도 부정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자에게는 그 어떤 긍정보도 더 확실한 확인 사살로 들렸죠. 그럼 내 진짜 인생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남자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칼을 들고 마늘을 까기 시작했어요. 사그락, 사그락. 어머니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평생을 그려왔던 것처럼 침묵이라는 가장 두꺼운 방패대로 숨어버린 거예요.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저하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운 마늘 냄새가 남자의 눈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것은 매워서가 아니라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이 너무나 낯설고 무서워서였죠.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챙겨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남자를 잡지 않았어요. 현관에 나서는 남자의 등 뒤로 끊임없이 마늘 껍질 벗겨지는 소리만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남자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시원했지만 남자의 코끝에는 여전히 지독한 마늘 냄새가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것은 거짓말의 냄새였습니다. 지난 53년간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였죠. 이제 남자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의 시작점, 아버지가 평생을 머물렀던 그곳, 서재. 작은아버지가 서류를 발견했다는 그 금고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어머니의 집을 나와 남자가 향한 곳은 안방 옆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서재였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이 방을 일종의 선역처럼 여기셨어요. 청소를 하는 어머니조차 함부로 들이지 않았고 어린 시절의 남자에게는 접근 금지 구역이나 다름없었죠. 문고리를 돌리자 뻑뻑한 소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주인을 잃은 정막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창문이 닫혀 있어 공기는 탁했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묘한 압박감을 주었죠. 남자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 환해지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낡은 철제 책상이 드러났어요. 아버지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기록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책장에는 수십 년치의 가계부, 영수증철, 각종 공과금 고지서들이 연도별로, 날짜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꽂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20년 전에 폐차한 자동차의 정비 내역서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꼼꼼한 분이 내 출생 기록만 틀리게 적었다고. 남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말했던 그 금고는 책상 아래쪽 구석에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남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들과 거리를 두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비밀의 열쇠는 아들의 생일로 해두셨죠. 그 모순이 남자의 마음을 한 번 더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1972-0315 띠릭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집 문서와 땅 문서 그리고 몇 개의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찾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작은아버지는 금고 뒤편 깊숙한 곳이라고 했죠. 남자는 금고 안에 서류들을 다 꺼내고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더듬거렸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벽이 닿는가 싶더니 바닥갈판 밑에서 무언가 얇은 서류철 하나가 잡혔어요. 남자는 숨을 죽이며 그것을 꺼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낡은 검은색 파일이었어요. 다른 서류들이 55년도 결산, 부동산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라벨링 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마치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듯 이름 없이 숨죽여 있던 서류.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지금은 사라진 보험회사의 증권이었습니다. 생명보험증권. 남자의 시선이 빠르게 종이 위를 훑어내려갔습니다. 계약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수익자 역시 아버지였어요. 그렇다면 피보험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어머니거나 외동아들인 김민수 나 자신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피보험자 김준호. 남자의 호흡이 멈췄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친척 중에도 아버지의 지인 중에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 남자의 이름은 김민수예요. 남자는 눈을 들어 증권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가입 날짜는 남자가 태어나기 1년 전이었고 보험금이 지급된 날짜는 남자가 갓 돌이 지났을 무렵인 1973년 5월이었어요. 그날 거액의 보험금이 아버지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었어요. 남자는 서둘러 금고에서 집 등기부등본을 꺼내 펼쳤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 남자가 태어나서 자라온 그 2층 양옥집의 매매 계약 날짜를 찾았어요. 1973년 6월 2일.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금이 입금된 지 정확히 보름 뒤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아버지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받은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름도 성도 다른 이 낯선 아이의 핏값 위에서 저를 키워낸 거예요. 남자는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댔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번져 보였어요. 김준호.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아버지는 남의 집 아이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놨던 걸까?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길래 1년 만에 사망보험금으로 돌아온 걸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날아다녔어요. 어머니가 왜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묘하게 머뭇거리셨는지, 아버지가 왜 저를 보며 늘 죄책감 어린 눈빛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내 출생신고서의 날짜와 장소가 엉망이었는지. 남자는 다시 서류철을 뒤졌습니다. 혹시 사진이라도 한 장 나올까 싶어서 파일을 탈팔 털었어요. 그러자 파일 맨 뒤쪽 포켓에서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1972년 3월 15일. 준호가 간 날. 민수가 온 날. 남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1972년 3월 15일. 서류상 남자의 생일이자 그 낯선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 아버지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이 비밀스러운 메모를 남겨두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채워졌습니다. 남자는 책상 위를 더듬어 아버지의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이제 남자는 알아야 했어요. 자신이 누구의 자리를 대신 살고 있는 것인지, 이 집, 이 책상, 그리고 내 이름까지. 모든 것이 그 김준호라는 아이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처럼, 아니 죄인의 심정으로 그 아이의 흔적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경찰서든 구청이든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찾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김민수는 다니던 직장에 휴가를 냈어요. 지금 그에게 밥벌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뿌리를 찾는 일이었죠. 민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찾은 보험증권과 메모를 들고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실을 찾았습니다. 50년도 더 된 사건, 전산화도 되어 있지 않을 그 먼 옛날의 기록을 찾는다는 건 서울 한복판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에 적힌 날짜, 1972년 3월 15일, 그리고 보험증권에 적힌 주소지, 당시 아버지가 살았던 종로구가 아니라 전혀 연고가 없는 성북구의 어느 주택가였죠.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게다가 직계가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열람이 안 되는데 아버님이 당시 신고자셨다고요? 담당 경찰관은 낡은 서류철을 뒤적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아버지가 남긴 메모와 보험증권을 내밀며 사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을 확인하러 왔다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보탰죠. 한참 뒤 경찰관이 먼지 묻은 서류 뭉치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다 못해 손만 대면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여기 있네요. 1972년 봄, 성북구 도남동 실종 사건. 경찰관의 입에서 실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김준호. 당시 나이 만 4세. 집 앞 골목에서 놀다 사라짐. 경찰관이 건조하게 읽어내려가는 기록 속의 아이는 4살이었어요. 민수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고 믿었던 그 해, 그 아이는 이미 4살이었죠. 그 아이 찾았습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아니요. 시신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증발하듯 사라졌네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실종 신고는 3월 15일에 들어왔는데 사망 처리가 아주 신속하게 됐네요. 보통 시신이 없으면 실종 선고 기간이 한참 지나야 사망으로 보는데 이 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1년 만에 인정 사망으로 처리가 됐어요. 화재나 수해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니고서야 드문 일인데 민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망 처리 날짜, 민수의 주민등록상 첫 돌이 지나던 날이자 아버지가 집을 계약하기 보름 전이었어요. 경찰관의 말이 웅웅거리며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불명, 시신 미발견,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사망. 말이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누군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기록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죠. 1972년 3월 15일,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김준호라는 4살 배기 사내아이.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 김민수라는 아이가 세상에 등록되었어요. 아버지는 사라진 아이의 생명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시신도 없는 아이를 서류상으로 사망 처리 후 보험금을 수령했고 그 돈으로 지금의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집 안방에는 사라진 김준호 대신 갓난아기였던 민수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민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대낮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민수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은 민수는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준호가 간 날, 민수가 온 날. 이제야 그 문장의 뜻이 명확해졌어요.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온다는 것은 입양 혹은 납치를 의미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사라진 아이의 핏값으로 집을 사고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 고아원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데려온 갓난아기에게 새로운 이름을 씌워 키운 거예요. 어머니 박순자 씨도 그 사실을 알고 묵인했던 거고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았던 그 집,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 어머니 박순자가 밥을 해주던 부엌, 아버지가 잠을 자던 안방,
그 모든 공간이 사실은 김준호라는 아이의 목숨값으로 지어진 거대한 묘지였어요. 민수는 그 묘지 위에서 죽은 아이의 자리를 훔쳐 53년에 살아온 셈이었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사였어요. 선생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내용이 좀 모호해서요. 유언장이요? 아버지는 유언 없이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공증받아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속 대상자가 선생님 성함이 아닙니다. 법무사의 목소리가 난처한 듯 떨렸어요. 그럼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잠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법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재산은 내 아이에게 간다.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보통은 아들 김민수라고 명시를 하는데 그냥 내 아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선생님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녀분이 계신 건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상속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 아이. 아버지는 끝까지 서류상 아들인 김민수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말한 내 아이는 누구일까요? 지금 살아있는 가짜 아들 김민수일까요? 아니면 53년 전 사라진 맡아둔 아들 김준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3의 진짜 핏줄이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알려준 진실은 여기까지였어요. 이제는 숫자가 아닌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인 유언장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일은 없는 유언장. 그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 민수의 진짜 정체가 아니면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더 거대한 비밀이 매달려 있을 것 같았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철제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쿵쿵 울렸어요. 마치 심장 소리가 바닥을 때리는 것 같았죠. 사무실 문을 열자 서류 먼지 냄새와 오래된 가죽 소파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법무사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책상 위에는 누런 봉투 하나가 이미 꺼내져 있었죠. 오셨습니까? 김민수 선생님 되시죠? 법무사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감정을 섞지 않는 건조한 말투가 꼭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10년 전에 공증을 해두신 유언장입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산 알림이 떠서 알았습니다. 법무사가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수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민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꾹꾹 눌러 쓴 글씨. 한자 한자 신중하게 적어내려간 흔적이 역력했죠. 유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재산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고 마지막에 재산 처분에 관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재산과 집은 내 아이에게 남긴다. 민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 아이. 평생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새끼다. 그 흔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 평생을 목말라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차가운 종이 위에 그 단어를 남겼어요. 하지만 그 단어는 민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민수가 겨우 입을 떼어 물었어요. 법무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유언장에는 상속인의 실명을 기재합니다. 장남 김민수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지요. 그래야 분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냥 내 아이라고만 적으셨습니다. 법무사가 볼펜 끝으로 그 단열을 톡톡 두드렸어요. 법적으로 선생님은 아버님의 유일한 호적상 자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생님이 내 아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님에게 우리가 모르는 다른 혼외자가 있거나 혹은 과거에 호적에 올리지 못한 다른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자녀. 법무사는 모르고 있었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53년 전 사라진 아버지가 가슴에 묻은 진짜 아들. 아버님께서 혹시 다른 자녀분에 대해 언급하신 적은 없습니까? 법무사의 질문에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내 아이는 김민수가 아니었어요. 이 유언장은 살아있는 가짜 아들 김민수가 아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진짜 아들 김준호를 기다리며 쓴 글이었죠. 10년 전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그 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없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민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법무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수를 잠시 바라보다가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상속 집행은 보류해야 합니다. 유언의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라도 다른 상속인이 나타났을 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등기 이전도 예금 인출도 모두 동결됩니다. 상속이 멈췄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그 한 문장이 민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민수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 집도, 그 돈도, 심지어 아들이라는 호칭조차 민수의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가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수의 물음에 법무사는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박순자 여사님과 협의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장보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우선하니까요. 그런데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끊으시더군요. 다시 걸어도 안 받으시고요. 상속에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민수는 헛웃음을 삼켰어요. 어머니 박순자 씨는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내 아이라는 단어가 김민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 또한 알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책상을 짚어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법무사가 등 뒤에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선생님, 이건 제 노파심인데 유언장 봉투 안에 사진이 한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은 없는 거라 그냥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만 챙겨가시죠. 민수는 멈칫했어요. 다시 돌아와 법무사가 건네는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아이는 꽃갈모자를 쓰고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앞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72년 3월 15일 준호의 생일. 민수는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이었어요. 아이가 사라진 날. 그리고 김민수라는 가짜가 태어난 날.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지만 민수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의 수치인은 명확했어요.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 사진 속의 아이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민수는 껍데기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닫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유난히 무겁고 둔탁하게 울렸어요. 민수와 법무사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이가 온 걸까요? 들어오세요. 법무사의 목소리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끼익 경첩이 녹슨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기다리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박순자 씨도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60이 조금 넘어 보였고 옷차림은 수수하다 못해 남루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여자는 사무실 안을 쭈뼛거리며 둘러보더니 법무사가 아닌 민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고 원망스럽게 보이던지 민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죠. 누구십니까? 법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품에서 낡은 천가방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여기가 김영철 씨 유언 집행하는 곳 맞나요? 아버지의 함자였습니다. 민수가 놀라 물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여자의 눈매가 꿈틀였어요. 그녀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들이요? 그 집에서 우리 준호 대신 호강하고 산다는 그 가짜 아들? 가짜. 그 단어가 민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민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사 역시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누구신데 다짜고짜 오셔서? 나 김준호 누나 되는 사람입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 김준호. 조금 전 경찰서 기록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뒤편에서 봤던 그 실종된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민수는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죠. 준호 누나요? 그래요. 53년 전에 당신 아버지가 꿀꺽 삼켜버린 내 동생 김준호 누나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린 듯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가져온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빛바랜 편지 묶음이었죠. 여자가 내민 사진은 민수가 방금 유언장 봉투에서 발견한 사진과 놀랍도록 똑같았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 꽃갈 모자를 쓴 아이, 김준호. 다만 여자의 사진에는 아이 옆에 젊은 시절의 여자, 그러니까 누나인 김정숙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네요. 민수가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여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참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늦둥이 준호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하며 우리 남매를 키웠어요. 그때 당신 아버지가 우리 옆집에 살았죠. 사람 좋아 보였고 특히 제 동생 준호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여자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어요. 50년 전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죠.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고 저까지 공장에 들어가야 했을 때 당신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기가 준호를 잠시 맡아주겠다고, 자식도 없어서 적적한데 잘 됐다고, 형편 나아지면 언제든 데려가라고. 민수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아버지의 메모에 적혀있던 준호가 간 날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죠. 엄마와 저는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맡겼죠. 그런데 딱 2달 뒤였어요. 월급 받아 고기 한 근 끊어서 동생 보러 갔더니 집이 텅 비어 있더군요.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요? 그때부터 미친년처럼 찾아다녔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당신 아버지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고 어머님은 점점 더 몸이 악화되었고 나중에 알았어요. 실종 신고를 당신 아버지가 했다는 걸. 여자는 탁자 위에 놓인 민수의 유언장을 흙기 보았어요. 경찰이 그러더군요. 아이가 집 앞에서 놀다 사라졌다고. 당신 아버지는 애 잃어버린 죄인이라며 울고불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애 잃어버린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먹었다는 게? 여자가 가져온 편지 묶음을 민수 앞으로 밀었어요. 그것은 당시 보험회사에서 아버지에게 보낸 보험금 지급 통지서 사본들이었죠. 여자가 어떻게 이것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 역시 평생을 바쳐 이 진실을 추적해온 것이 분명했어요. 내 동생 목숨값으로 받은 돈 500만 원, 그 돈으로 산 집에서 당신이 컸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 죽은 철이 된 날, 당신이 그 집에 들어앉았지. 준호 주민등록번호 말소시키고 그 자리에 당신을 새로 등록했단 말이야. 내 동생은 서류상으로도 세상에서도 지워졌는데 당신은 그 이름 없는 무덤 위에서 평생을 아들 대접받으며 살았잖아.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자 상처였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밥, 아버지가 입혀준 옷, 아버지가 보내준 학교, 그 모든 것이 저 여자의 동생 김준호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아버지는 유언장에 내 아이에게 남긴다고 쓰셨습니다. 민수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와서 양심이라도 챙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산 뺏길까봐 선수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평생 죄책감 속에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법무사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과 사진을 여자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이거 가지세요. 원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남긴다. 그 문장을 읽는 여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나쁜 놈, 죽어서까지 나쁜 놈. 여자는 사진 속 웃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춘호야, 불쌍한 내 동생. 누나가 너무 늦게 왔지. 어머니, 우리 준호 어떡해요? 어떡해. 사무실 안에는 여자의 통곡 소리만 가득 찼어요. 법무사는 난감한 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 울음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죠. 이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미 충분했어요. 종이와 날짜와 돈,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눈물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상속도, 아버지의 유품도, 심지어 김민수라는 이름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법무사님, 민수가 낮게 불렀어요. 상속 포기각서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여자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따라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민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신이 살던 집도, 어머니가 있는 본가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법무사가 재차 물었어요. 그의 손에는 상속 포기 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볼펜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펜을 꽉 쥐었죠. 종이 위를 달리는 펜촉의 서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상속인 김민수, 위재산 상속을 포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감도장까지 꾹 눌러 찍자 법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통의 상속 포기는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렇게 수십억 대의 자산을 그것도 핏줄도 아닌 남에게 넘기기 위해 포기하는 경우는 그의 법조 인생에서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건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서는 결정입니다. 아버님이 법적으로 남기신 걸 굳이 법적으로 남긴 게 아닙니다. 민수가 도장을 챙겨 넣으며 말을 잘랐어요. 작물입니다. 훔친 물건이고 훔친 인생입니다. 제가 이걸 갖는다면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맞은편 소파에는 김준호의 누나 정숙 씨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수와 각서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녀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사죄의 인사를 올렸죠. 너무 늦게 돌려드려 죄송합니다. 집도 땅도 그리고 동생분의 이름값도 다 가져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분노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허망함인지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가 평생 품어왔던 원망의 응어리 하나쯤은 풀렸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온 민수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본가였어요. 어머니 박순자 씨가 있는 그 집. 53년 전 아버지 김영철이 어린아이의 목숨값으로 샀던 그 집으로 향했죠. 택시가 언덕을 올라 익숙한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양옥집. 어릴 적 동네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그 웅장한 집이 오늘따라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어요. 민수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담벼락 하나, 기와 한 장, 마당에 나무 한 그루까지 전부 김준호라는 아이가 세상에서 사라진 대가였어요. 나는 이 집에서 참 따뜻하게도 살았구나.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따뜻함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대문을 열었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에는 해질녘의 노란 햇살이 길게 들어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데 어머니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죠. 왔니? 어머니가 건조하게 물었어요. 민수의 손에 들린 서류 봉티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지 않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상속 포기하고 오는 길입니다. 뭐?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미쳤어? 네가 거길 왜 가?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에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악에 바친 목소리였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 집 우리 거 아니라는 거. 무슨 소리야. 네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짐이야. 너 키우려고, 너 사람 구실하게 만들려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데. 피땀이 아니죠. 피죠. 남의 자식 피. 민수의 차가운 대꾸에 어머니의 입이 딱 멈췄어요. 민수는 품에서 법무사가 챙겨준 아버지의 유언장과 사진 복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김준호 누나가 찾아왔어요. 다 만났습니다. 그분이 가져온 증거들, 아버지의 고엄증권 다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 줬다는 거냐? 그 여자한테? 네, 원래 주인한테 돌려줬습니다. 이 멍청한 놈, 멍청한 놈!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지난 일이잖아. 50년도 더 된 일이야. 덮으면 그만이고 모른 척하면 내 것 되는 세상인데 네가 왜 나서서 이 난리야. 어머니의 울부짖음은 참회나 반성이 아니었어요. 감춰왔던 죄악이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평생을 지켜온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억울함 뿐이었죠.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기록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셨죠? 민수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기록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기억입니다. 산 사람의 기억,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기억. 아버지는 그 기억이 무서워서 유언장에 이름도 못 쓰셨던 거예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이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짐을 챙길 것도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이 전부였지만 그것들조차 김준호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맞았어요. 어디 가냐?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어머니가 민수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니도 이제 그만 침 내려놓으세요. 이 집 비워주셔야 할 겁니다. 곧 김준호 씨 누님분이 오실 거예요. 민수야, 민수야. 어머니의 절규를 뒤로하고 민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등 뒤에서 닫히는 철문 소리가 쿵 하고 심장을 때렸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민수의 뺨을 스쳤어요. 주머니에는 지갑 하나와 휴대폰뿐,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평생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빚을 갚은 기분. 아버지의 그림자, 죽은 아이의 망령, 그리고 거짓된 이름의 무게. 그 모든 것들을 저 붉은 벽돌집 안에 가둬두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민수는 언덕길을 내려가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김민수라는 껍데기가 아닌 이름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죠. 비록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아버지처럼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을 나온 민수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어느 산자락 밑에 있는 허름한 점집이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서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남은 인생이 편안할지 따위를 묻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다만 이 기구한 인생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매듭을 짓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점집 안은 어두웠고 매캐한 향냄새가 진동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산 놈이 죽은 놈 탈을 쓰고 왔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생년월일이 적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의 가짜 생일인 1972년 3월 15일이었죠. 노파는 쌀알을 던지며 츳츳 혀를 찼어요. 이 사주는 자리가 둘이야. 하나는 태어난 자리고 하나는 남이 살다 간 자리.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명줄은 본래 이렇게 길지 않아. 남의 명줄을 이어다가 억지로 늘려놨어. 그러니 평생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답답했겠지. 부모가 있어도 부모 같지 않고 집이 있어도 내 집 같지 않고. 노파의 말은 민수가 평생 느껴왔던 그 정체 모를 허기와 불안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옷 벗었어? 노파가 툭 던지듯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벗고 나왔습니다. 잘했다. 늦었지만 이제야 네 발로 땅을 밟고 섰구나. 빈손이 더 무서운 법이지만 남의 것 치고 벌벌 떠는 것보단 낫지. 민수는 복채를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그것 하나면 좋겠죠. 점집을 내려온 민수는 근처의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영가등이 걸린 대웅전이 아니라 구석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명부전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주머니를 털어 작은 위패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위패에 적어 넣을 이름, 그것은 김민수의 조상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평생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평생 자신과 한 몸처럼 묶여 있었던 그 아이. 망 김우준호 영가. 민수는 붓으로 그 이름을 꾹꾹 눌러 적었어요.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민수는 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네 자리, 네 이름 너무 오래 빌렸었다. 이제 다 돌려줬으니 그 누나 곁으로 가서 편히 쉬어라.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민수의 등 위로 오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작별 인사였을까요? 타들어가는 향 연기 속에서 민수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일주일 뒤 민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아버지가 살던 2층 양옥집 화장실만한 크기의 방이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옷가방 하나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 좁은 방이 마음에 들었어요. 적어도 이곳의 공기는 훔쳐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기 위해 민수는 작업복끈을 동여맸어요. 53세 나이에 막노동이라니 남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도 죽은 아이의 대역도 아닌 땀 흘려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진짜 김민수의 얼굴이 거기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나다. 어머니 박순자였어요. 목소리가 몹시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쫓겨났다. 그 여자가 집을 내놓으라고 해서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왔어. 어머니의 목소리 뒤로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갈 데가 없다 민수야.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엄마가 그리로 갈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가족.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은 그 단어. 어머니는 아직도 그 모래성을 붙들고 있었죠. 민수가 갚아준 빚으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나직하게 불렀어요. 저는 이제 그 가족 안 합니다. 어머니도 이제 박순자 씨 인생을 사세요. 아버지 그늘에서 그 집 귀신한테서 벗어나서 혼자 살아보세요. 너 지금 무슨 소리니?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 버리는 게 아닙니다. 놓아드리는 겁니다. 저도 어머니도. 민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벨이 울렸지만 민수는 배터리를 분리해버렸습니다. 잔인하다고 욕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이 어머니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홀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방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묵직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직 별이 총총했어요. 53년 전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새벽 4시의 어둠. 하지만 민수에게 이 어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지금 민수는 그 아이의 이름으로 작은 추모비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진짜 인생의 첫 삽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누렇게 바랜 종이와 차가운 날짜와 그리고 돈이 알려준 그러나 결국엔 사람이 매듭지은 이야기였죠. 그 아이는 이제 나는 오로지 하나의 이름으로 내 남은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짧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